50페이지 봅니다. 50페이지 부동산 투자론. 하도 이제 많이 해서 잘하실 텐데, 간단하게 부동산은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3활동 단순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사고, 임대하고 보유하는 것도 다 투자입니다. 다 투자. 사는 것만 투자가 아니고, 그럼 살 때는, 항상 살 때는, 부동산 취득할 때는 취득하는 돈이 있겠죠. 10억 주고 샀대. 그 다음에 보유할 때는 내가 사용 수익 얻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이렇게 보유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자, 처분하면 보유할 때도 돈 생기고 처분할 때도 돈 생기잖아. 그죠?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게 투자 가치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하니까 12억이요. 이렇게 되면 2억이 남았습니다. 2억. 요 2억 남은 거, 이걸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렇게 부르는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크면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빼기 하면 이만큼 남는, 이걸 이제 NPV, Net Present Value, 순 현재 가치다. 이렇게 부르지. 순은 빼기니까. 여기서 10억에서 10억을 빼기 하여 구한 거다. 순 현재 가치. 바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죠. 자, A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이렇습니다. 만약에 B 부동산을 투자하니까 현금 유입 현재 가치 10이고 현금 유입 현재 가치 10억이다. 이건 본저이고, C 부동산을 투자하니까 현금 유입 현재 가치가 9억이고 현금 유입 현재 가치가 10억이면 이건 마이너스 1억이죠. 이건 경제성이 없는 거죠. 요거는 투자 하나만 하고 요놈은 투자하는 게 좋다 이랬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 판정. 경제성 있는 순현가 0보다 큰, 이걸 우리 경제성 분석 방법 중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걸 제일 많이 쓰는, 최우선시하는 가장 우월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합시다. 단순하. 무조건 취득 돈 나가고 보유양도 돈 들어오는 것만 있다. 실제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 투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령우리 내 돈 1억, 2억 빌리가 3억짜리 원룸 산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걸 보고 돈 빌려주고 대출하면 자산이죠. 이 대출형 투자를 하는데 이렇지 않고 차입형 투자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는 이런 것도 투자라고. 차입형 투자일 때는 현금 흐름이 반대로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돈 들어오고 이게 투자인데, 반대로 부채처럼 먼저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는 이것도 투자예요. 이때 투자하고 저때 투자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공부를 잘 하시니까, 이때는 우리 내부 수익률법 말고 IR법에 한 게 있잖아요. IR법은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되는데, 저때는 반대가 돼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투자도 실제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거는 많이 다룹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한 번도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 그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게 돼 있다 하는 건 주의해야 되고. 자, 바로 이제 미래 불확실한 현금 유입, 임대, 양도. 자, 임대하고 양도하고 현재의 확실한 현금 유출. 취득하면 돈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취득, 돈 나오고 미래 임대 양도할 때 돈 들어오는 행위. 서로 교환이다. 또는 이 10억을 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 여러 번 가서 쓸 수 있는 이걸 희생하고 미래 가치를 위하여 희생했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장점, 단점, 장점. 장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현금 유입을 많이 시키면 장점이 되겠죠. 소득이득, 자본이득. 자, 소득이득은 이때 내가 보유할 때 이때 소득이득이 생기죠. 보유할 때 임대소득, 대표로 내가 그 사무실 사업용으로 쓰면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요걸 정대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 양도, 시세 차이, 자본이득. 자,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하고 해지하고 두 개 합성어다 했죠.
자, 인플레이션은 보유이익이 나옵니다. 장점이고, 그 다음에 해지란 것은 구매력 손실 해지했다. 땅을 샀는데 인플레가 나타나면 보유이익이 나타나겠죠. 보유이익. 자, 보유이익은 장점인데 해지했다. 자, 해지했다는 것은 해지. 영어로 쓰면 해지. 양을 물어다 나르니까 울타리 이걸 해지를 한다. 해지. 은행에 예금해뒀으면 1억을 예금해뒀으면 1년 후 땅값이 2배 되는 바람에 보유이익 1억을 못 먹을 텐데 구매력 손실 당했다. 구매력 손실 해지 방어했다. 해지가 방어니까. 그래서 인플레가 나타나면 땅 사기를 잘했다 이 말이죠. 부동산 투자하기를 잘했다. 보유이익이 생기는 힘을 해서 은행에 예금을 했으면 구매력 손실 당했을 텐데 그걸 해지 방어했다. 이거 두 개 합성 거죠. 그래서 인플레 해지 최근에 2번이나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구매력 손실 방어 기능 있다. 자, 기출.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 인플레 등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은 방어 효과가 있다. 인플레로 인해서 보유이익이 생기면 구매력 손실 방어 효과가 있다. 이러면 한다. 구매력 손실, 구매력 손실 요청을 구매력 손실 방어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 금융, 지렛대 효과. 자, 요놈 또 매년 출제합니다. 자, 이제 학교론 계산형에서 여기서 계산 공식이 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공식은 이온다 안 이온다? 안 이온다 했습니다. 안 이온다. 안 이온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막 풀고 하다 보면 그게 와닿습니다. 지금은 공식을 외워야 풀지. 공식 안 외우고 어떻게 푼단 말이야. 이런 반발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발심이 살살 사그라듭니다. 나중에 가면. 그거 엄청 편하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고. 자, 내 돈 1억, 이익bil리가 3억 주고 이제 원룸을 샀다. 원룸 임대수익.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개 같아 있죠, 같아. 자, 이 3억을 보고 뭐라고 한다? 던진 돈 3억을 자산. 그 다음 빌린 돈 2억을 부채, 내 돈 1억을 자본. 이런 용어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용어로 가장 많이 쓰고 다른 용어도 많다 했죠. 다른 용어. 자, 기본적으로 오른쪽 한번 봅시다. 오른쪽 돈 보시면 이렇게 돈을 1억 던진 사람에게는 이걸 출자 지분 이렇게 부르죠. 민법에서도 지분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바로 T에서 1층, 2층이 아닌 1층 이걸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출자 지분. 이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저놈은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거 자금 조달 필요한 이 투자자 입장하고 자금 투자자 이 입장하고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 수요자죠. 돈이 제공하는 사람이 공급자입니까? 이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출자 지분이고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라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둘이 모아놓고는 시장판에 둘이 모아놓고는 이걸 보고 자본을 한다고. 자본. 시장용으로. 하여튼 우리 학교에서는 무조건 마켓 입장을 무조건 봐야 된다. 시장 입장을 무조건 봐야 된다. 그 시장에 가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이 모아놓고 시장 용어 기본적으로 용어가 3개 나온다 했죠. 그래서 저도 용어가 3개라니까. 출자 지분 우리 법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 그리고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둘이 모아놓고는 이 시장판에 둘이 다 모아놓고는 이걸 자본 이렇게 부른다. 자본 다 시험 나오는 용어니까. 그 다음에 이거 금융시장 가보니까 이거 자금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이라 하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자 지분 돈 빌려주면 받아야 할 채권이죠. 그 우리 금융론에서 론 이렇게 많이 썼죠. 론
론, 대출, 채권자, 지분 이렇게 부르고 둘이 모아놓고는 부채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판에 가야 된다. 이 시장판에. 시장에서 나온 용어니까 우리 학교는 전체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되지 그냥 하나씩 이온다는 건 밑도 끝도 없어서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 이걸 보고 자산을 너의 입장에서 부르면 자기 자본 1억, 타인 자본 2억 두 개 합친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총 자본 또는 두 개 합친 걸 더하기를 보고 종합 자본 이렇게 부르죠. 종합 자본 그게 자산이래. 총 자본 또는 종합 자본 이렇게 종합 자본. 총 자본, 종합 자본이 바로 자산이라. T에서 너의 입장, 나의 입장 부른 용어가 나온다고 두 가지. 너의 입장에서 부른 용어가 총 자본, 종합 자본이고 나의 입장에서 부른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이런 용어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다. 하여튼 여기도 총, 종합, 자산 이렇게 세 가지 좀 있네. 저쪽에도 세 가지 좀 있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기본이라 세 가지. 시험은 다 시험 출제하는 용어니까 좀 즐겨봐두셔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원본 3개, 그 다음에 과실 3개. 이것만 계산하면 계산이 다 됩니다. 자, 너 돈 얼마 있어? 1억 있습니다. 그럼 은행 2억 빌릴 수 있겠네. 3억 던져서 원본 3개. 과실이 자산 과실, 부채 과실, 자본 과실 그것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자, 우리 자산 과실이 가유순, 순할 때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꼬순이. 3천만 원이다.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면 자 3억 주고 원룸을 샀는데요. 1년 동안 우리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빼가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 발생하면 자산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3억 투자해서 3천만 원 벌면 10%죠, 10%. 이 자산 투자 수익률이 10%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알고 싶다, 이걸. 자산 투자 수익률. 그 투자론에서는 이게 절개 출제가 되고, 감정평가론 가면 어떻게 한다 했죠? 감정평가론은 이거 부동산 감정평가 이게 얼마인지 이걸 알고 싶다, 이게. 이걸 구할 때 얘를 통해서 두 개 합쳐가 3억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 과실을 통해서 요거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3억이 되잖아요. 이렇게도 구하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T자 메꾸기로 구하는 거예요. T자 메꾸기로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우리 감정평가론에서 순수익 환원법 이런 소리에서 어려운 공식을 많이 외우잖아요.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지 원래. 이게 당연히 3억 분의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자산 투자 수익률은 10%입니다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나누기 환원이율 10% 하면 3억이요 이렇게 당연한 거지. 당연합니다. 이건 이제 계산식에서 우리가 6 나누기 2는 3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6 나누기 3은 2다 이래 되죠.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지. 이 식이나 같은 거죠. 같은 거지. 이걸 보고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면 3억으로 원룸 평가했습니다. 이 감정평가로라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감정평가론, 이건 투자론, 감정평가론. 하나, 둘, 셋, 분모, 분자, 결과치. 분모, 분자, 결과치. 바깥치기만 하면 돼. 그걸 뭐 고상하게 뭐 수익 환원법에 대한 공식을 달달달 이어고 너무너무 센 곡선을 많이 하지. 전혀 그러지 마시라. 간평론은 이 부동산 평가 이거 3억 구하는 거고, 투자론은 10% 구하는 거고, 양쪽 다 순영소득 이걸 출제를 합니다.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시험 문제. 계산에서 제일 많이 출제하는 공식이다. 공식 넣지 맙시다. 그 다음에 부채. 여기 이자를 만약에 2억을 빌렸는데 2억에 5% 이자를 준다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3천만 원 벌어가지고 1,000만 원 이자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과실이 얼마다? 2천만 원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3천 가지고 1,000, 2천 배분된 거죠. 나눠진 거지. 이자 비용 1,000 주고 나면 당연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을 이걸 지분이다 이렇게 또 많이 쓰죠. 또 다른 용어 나왔죠. 벌써 아까 영어 3개 말고 지분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지분. 지분 수익률이 몇 프로?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었으니까 20%. 이것도 종종 출제를 잘해요.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률 같은 뜻입니다.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이자 비용만 뺐을 때는 그렇게 용어를 쓰고 원금까지 같이 빼면 자 이자가 1,000만 원인데 원금이 만약에 상환한 금액과 합쳐가지고 1,700만 원이라면 그러면 이자 1,000만 원, 원금 700만 원 갚았겠지? 그럼 여기 얼마 남다? 3,000 벌어가지고 1,700 빼고 나면 1,300이 남죠. 1,300. 이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전 수익률이다 하잖아요. 세전 수익률. 그러니까 세전 수익률은 1억분의 1,300이니까 13% 되겠지. 13%. 이건 세전 수익률이고 우리가 세전 수익률은 원금을 뺀 결과 세전 수익률이고 원금만 빼고 이자 비용만 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합니다. 둘 다 같은 해 동시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용어에 혼란스러운 걸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산 수익률이 10%이고 이자 비용이 5%입니다. 자산 수익률이 10%가 이자 비용보다 크죠. 크다. 요 크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 20%가 자산 수익률 10%보다도 이렇게 10% 더 상승 플러스 레버리지. 이걸 보고 이제 정 레버리지. 이렇게 부른다. 이자 비용 5%보다도 자기 자본 수익률 20%가 더 크다. 그래서 크면 크다 이렇게 플러스 지렛대 발생합니다. 자, 이 사람은 A란 이 부동산은 투자 잘했다 못했다. 이때요. 부채가 있는 것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부채가 있는 게 여기서는 좋다 안 좋다? 이 사람은 돈 빌리 쓰는 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거죠. 아주 잘했죠. 찬성을 하고 박수를 쳐줘야지. 우리 부동산 투자가 돈 벌 때 자기 돈만 갖고 부채를 안 빌리고 돈 버는 사람 있다 없다? 별로 없습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남의 돈과 돈 버는 이걸 빨리 익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부자되게 걸러먹었어요. 자기 돈 벌어갖고 언제 그 부자되겠어요? 부동산 온통 타인 자금이 많은데 그 부채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부자 안 되겠다는 소리야. 부채를 즐기시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처럼 부채가 이자 비용이 자산 수익률이 더 크죠. 그죠? 커야 되지. 근데 이자 비용은 이 5% 이자는 확실하게 줘야 되지만 이거 자산 수익률 10%는 불확실한 수익 아닙니까?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더 크면 돼요. 실제 실무상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이자를 내가 5% 빌렸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2%라면 7% 이상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잘한 게라. 우리 책에서는 이런 거 다 없애보고 심플하게 6%만 돼도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칭찬하지만 그러니까 책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 자산 수익률 6%고 이자 비용이 5%가 되면 플러스 레버리지가 맞죠? 장점 이렇게 하잖아. 장점. 근데 이 정도까지는 실무상 장점 치면 안 되죠. 이거는 위험한 거고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확실히 이자를 5% 줘야 되고 이거는 불확실한 이자 수익 아닙니까? 불확실한 수익이지. 리스크 프리미엄이 2%라면 7% 이상 벌어야 잘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어차피 담보 대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출을 어떻게 끌어다 쓸지 그걸 잘 감안하셔야 돼요. 반대로 B부동산이
1억, 2억, 3억인데요. 이제 순영소득을 똑같이 두고 3천 똑같이 두고 이자 비용을 10% 빌렸었다면 이거 자산 수익률이 10%인데 이자 비용 10% 주면 2천만 원 줘야 돼. 2천만 원. 3천 벌어가 2천 주고 나면 1천만 원만 남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이 10%죠. 10%. 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죠. 이건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 또는 중립이다. 이렇게 부르지. 중립 레버리지. 자, C 부동산은 똑같이 3억, 2억, 1억입니다. 자, 순영소득이 3천만 원 벌었습니다. 자산 수익률이 10%인데 이자를 고리 땡겼었어. 고리 15%. 그럼 이자 3천만 원, 3천만 원. 2억에 15% 3천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빵프로죠, 빵프로. 이건 자산 수익률이 이자 비용보다 적음으로 해서 자산 수익률이 이자 비용보다 적음으로 해서 적다 이렇게 되죠. 적다 10%보다도 빵프로가 10% 내려와 버렸지. 부레버리지. 적어집니다. 이건 돈 잘 빌린 거예요? 잘못 빌린 겁니까? 고리 땡겼은 거 아닙니까? 고리 땡겼으면 된다. 이 부채는 고리 땡겨서는 불가피하게 땡겨서 일종의 중간에 브릿지론처럼 일시적으로 고리 땡길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빨리 상환해버리죠. 이걸 오래 쥐고 있으면 큰일 나죠. 뒤통수 그대로 깨집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 이제 부레버리지. 이걸 보고 이제 금융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금융이자 때문에 다칩니다 해서 금융위험 이렇게 해요. 금융위험. 우리 시험 출제할 때 말로는 금융위험 또는 부재무 레버리지 이렇게 출제한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 플러스는 장점이고 마이너스는 단점이고 가운데는 장단, 분기가 되는 중립 레버리지를 한다. 자, 그래서 그 박스에 읽어보시면 자산 투자 수익률이 타인 자본 비용, 이자 비용보다 클 때 장점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자산 수익률보다 크게 되죠. 그 큰 만큼을 플러스 재무 레버리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 다음 자산 수익률이 타인 자본 이자 비용보다 적으면 적다 부 재무 레버리지 단점이고 단점. 그 단점을 금융위험 이렇게도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다 쌤쌤이다 중립 가운데 레버리지 효과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중립 레버리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진폭을 크게 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즉 위험을 크게 한다. 부채가 있으면 그렇지. 부채는 우리 알다시피 이게 받침목, 지렛목 효과로 인해서 지렛목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부채가 많다는 뜻이죠. 지렛목 효과가 커집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폭을 크게 한다. 자, 우리 A라는 기업은 부채가 조금밖에 없고 B라는 기업은 부채가 많습니다. 어느 주식회사 주가 변동폭이 크다? 부채가 많은 기업, 부채가 적은 기업. 재무 지렛 효과가 어느 게 크다? 부채 많은 기업이 크죠? 이게 주가 변동폭이 평균치보다도 위로 플러스 레버리지, 밑으로 마이너스 레버리지 훨씬 크죠? 덜쭉날쭉한다. 얘는 스무스하게 올라도 조금 내려도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걸 보고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이 적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자기 자본 수익률 진폭이 크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꼭 익혀 놓으시고 빠른 속도로 찍을 수 있도록. 분산 투자 효과다. 이 말은 자, 3억 주고 나는 빚이 싫어. 3억짜리 원룸을 사면
부채가 없잖아요. 부채. 부채가 없으면 지렛목 효과가, 재무 지렛목 효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지렛대가 없죠. 지렛대가. 지렛목 효과가 없다니까. 근데 전세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7천 전세 갭 차이 3천만 원만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자, 얘는 지렛목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갭 투자. 아파트 값 이거 3천만 원 올라보면 자기 3천 투자가 1년 3천 올라보면 투자 수익률 100%예요. 100%. 그 대신에 3천만 원 빠져보면 손실률이 100%예요. 지렛목가 엄청 큽니다. 이 갭 투자 이거 한 10채 투자 놓으면 플러스 나타나면 다시 또 10채 더 살 수가 있지. 근데 뒤통수 깨져버리면 왜 됩니까? 한 방에 틀려버립니다. 아주 리스키합니다. 위험이 아주 높다. 전세금, 월세 보증금도 부채이므로 재무지렛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다 나중에 내줘야 할 부채죠, 부채. 부채 효과 다 탑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갭 투자는 위험이 크다, 적다? 크다 하는 거 금방 봤죠? 아주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갭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총 자본 수익률. 자, 총 자본은 자산, 부채, 자본 중 무엇이다? 자산. 자산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자, 저당 수익률은 뭡니까? 부채. 이자율이지, 이자율. 자, 그럼 이자율이 영어 하도 많이 부르니까 한번 봅시다. 이자. 금방 은행에 가서 2억을 빌리는데, 부채 2억을 빌리는데,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 비용을,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 이자 비용을 줘야 되죠. 자금 공급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받잖아요. 둘이 모아놓고는 이자다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면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자본시장이 워낙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용어가 더 있어요. 이걸 3억짜리 아파트를 모가지 잡고 돈, 은행에서 모가지 잡고 대출 이렇게 하는데 모기지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걸 보고 이제 모기지가 저당 잡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 잡고 이자 수익 생기는 저당 수익률 이렇게도 불러요. 저당 수익률. 또는 금리빨 있는 사람 뭐라 합니까? 금융기관 이자니까 금리라고 부르죠. 금리. 금리. 테레비 보니까 금리 카드야. 금리가 높아가.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좀 더 확장하면, 투자론을 가면 이 이자율이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원용에서 할인율 이렇게도 씁니다. 나중에 하더라고.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경제의 풍량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쓴다. 그 다 같은 용어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러지 마시고. 저당 수익률이 자산 수익률과 이자율이 동일할 경우, 그러면 이렇게 딱 생각해야지. T자에서 두 개 같아. 자산 수익률과 이자 비용이 같아. 그러면 중립이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레버리지 효과. 자산 수익률과 이자 비용이 같으면, 그렇지. 같아. 쌤이 되지, 쌤이다. 같아. 같으니까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도 출제를 하고, 말로 할 때는 중립, 가운데니까 중립 레버리지다.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부채를 잘 땡기 쓴 것도 아니고 못 땡기 쓴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지. 고만고만해요. 그 다음 부동산 투자는 저당권과 전세권, 전세제도 등을 통해서 재무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다. 맞지? 네? 없다고? 있다고? 있죠, 그죠? 여기 했던 3억짜리 아파트, 모가지.
가피가 2억을 론, 은행에서 모기지 론 이렇게 해도 부채 맞잖아요. 당연히 지뢰목이 발생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갭 투자 3억짜리 아파트 2억 7천 전세금이고 내 돈 3천만 넣었다. 이것도 부채 맞죠? 아까 금방 우리 갭 투자하니까 엄청 자기 자본 수익이 들쭉날쭉 위험이 컸죠. 지뢰목가 엄청 큽니다. 실무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그래서 갭 투자가 금방 부자 된 사람 소리 들으면 이거 야 하고 싶지 그지? 근데 틀린 사람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 목숨 걸어야 되냐? 내가 그 돈 좀 벌려고 고만고만 있어 살면 되지. 그 돈 좀 더 벌려고 하다가 다 틀려갖고 내가 목숨 날릴 수도 있는데 그래야 되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여윳돈 가지고 공격적으로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갭 투자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지. 그것도 남은 돈 뺏어 먹는 거야. 자, 그 분야가 지금 워낙 중요합니다. 금방 했던 게. 계산형 출제도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4번.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 자, 이제 감가상각 용어도 이제 익숙해서 확실하게 박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원룸을 이 3억짜리 샀습니다. 그러면 내 돈 1억 2억 빌려가지고. 건물은, 토지는 감가상각이 된다 안 된다? 되지만 안 된다고 그냥 인식만 해두시면 돼요. 왜?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영속성. 부부영계. 영원히 쭉 갑니다. 근데 영원히 가더라도 땅값 시세는 올랐다가 내렸다 하잖아요. 땅값 시세 내리는 걸 보고 경제적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시하고 나중에 감정평가원 가서 하도록 하고 없다고 보고 건물은 감가상각 된다 안 된다? 감가상각 확실히 되죠. 건물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상각 다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고수들 봐니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상각 세 가지가 있는데 건물은 물리적 감가다 이 말은 이거 마모되고 시간 변화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내진 설계 신축 건물이 나오면 제 기능이 떨어지는 기능적 감가도 되고 토지 건물이 너무 작다, 건물이 너무 크다 하면 제 기능을 못하죠. 그럼 기능 감가도 되고 또 경제적 감가는 옆에 원룸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많이 들어오면 내 거 임대 잘 안 되잖아요. 경제적 감가가 될 수 있지. 시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세 떨어지는 걸 보고 경제 감가. 그래서 이 감가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 통상적 여기서 앞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감가는 이 두 가지예요. 보통 세법에서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걸 보통 우리가 감가상각이라 해서 절세효과가 나타납니다. 절세효과. 세무서에 가면 이 두 개는 감가상각. 만약에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10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건물만 땅은 별도로 놔두고 이거 50년 사용한다면 50년 사용 후에 잔존가치가 0이다. 그럼 100억 잔존가치가 빵. 50년 동안 이걸 n분의 1 정액부로 50분의 1 하면 1년에 2억씩 되겠죠. 2억씩. 1년에 2억씩 바로 물리적, 기능적 감가상각 한다고요. 그럼 1년에 감가상각 비용이 2억 발생하면 한개 세율이 20%라면 2는 4천만 원씩 이거 세금을 적게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용은 세금을 적게 내죠. 수익은 세금을 더 내잖아요. 수익이 들어오면 세금 더 내는 기능이 있고 비용은 세금을 적게 내는 기능이 있죠. 원래는 수익에서 비용 빼가 소득 가지고 세금 내지만 순소득으로 내지만 소득 이전에 수익 비용으로 나누면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요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 보고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건물은 절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에 내 돈 1억 2억 빌려 3억짜리 주식을 사면 주식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잖아요. 주식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절세 효과가 없는데 부동산 투자하면 이런 건물 감가상각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조금 시험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절세 효과.
우리 이 세법 공부할 때 그 2차 우리 세법 교수님 세법 강의할 때 그 강화사항은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 강가는 없습니다. 학교론에서는 경제적 강가가 있습니다. 학교론은 막 이것저것 다 훑어가니까.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의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그 2억을 내가 이자 5% 빌렸으면 이자 비용 1,000만 원 줘야 합니다. 세금은 내가 이어폰 자산 부채 계산 결과 여기에 소득이 생기니까 자산 자기 자본의 과실이기 때문에 여기 다 빠져나가는 돈은 여기서 다 빼줘야 돼. 건물 감가비, 이자 비용, 이것도 비용은 절세효과 나타나겠죠. 주식 살 때 2억 빌리 가지고 3억치 주식 사면 이자 비용을 안 빼줍니다. 절세효과 없다고요. 그럼 부동산은 감가비, 이자 비용, 절세효과가 있다 이 말이지. 절세효과. 또 부동산은 투자를 하시면 임대 사업을 하시면 세액 공제가 있죠. 네? 세액 공제, 산출세액 공제, 세액 감면, 비과세 등 이런 게 많다고.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한다든지 또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이런 것도 부동산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의 안정성. 땅을 투자하면 토지의 영속성에 따라서 안 팔면 영원히 계속한다 이지. 안정성. 인적 통제 가능. 그 부동산 내가 관리 통제 가능. 소유 긍지. 이 땅이 A 땅이라는 땅이 내 땅 같으면 세상 천지 이 땅 소유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독점 소유 긍지. 저당 가치 활용. 부동산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 지주는 도망가도 땅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담보대출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볼래요. 그래서 주식 담보대출하고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어느 게 더 발달됩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발달돼 있죠. 담보대출. 자, 다음 페이지 단점. 단점은 현금 유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거다. 비용, 현금 유출이 많아지면 단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줄이자. 그 단점이 그럼 돼.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자, 위험. 용어를 이제 좀 익숙해놔야 됩니다. 용어.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자, 내가 원룸을 투자하니까 임대사업에서 임대사업, 사업상 위험, 비즈니스 리스크 이렇게 부르죠. 사업 위험. 이 사업 위험 속에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시장에 가면 항상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시장 가격 하락으로 임대료 하락, 매매 가격 하락. 샀는데요. 살 때 싸면 좋지 장점이 되는데 팔 때 시세가 하락해서 손해볼 위험. 임대차 할 때 임대료가 하락해서 손해볼 위험. 그 시장 가격이랍니다. 그 다음에 영업위험. 자, 영업위험은 요게 고정영업비, 고정영업비용으로서 영업지렛대가 있습니다. 영업지렛대. 우리 영업비 하면 고정영업비, 변동영업비 분해하는 건 우리 시험에 이미 2번이나 나왔고 또 계산형도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총 3번 나왔습니다. 고정영업비, 변동영업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한다. 내가 영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사무실 영업을 합니다. 오픈해서 영업합니다. 그런데 월세는 매월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준 월세는 변동비다, 고정비다? 고정비죠. 잘 되나 못 되나? 고정 쪽으로 돼요. 고정영업비, 월세. 근데 딜러에 대한 보수는 30% 사무실 남기고 70% 가져가겠대. 그럼 100만 원 중개보수 같으면 70만 원 가져가시고 30만 원 사무실 남겨놓을 테고 1000만 원짜리 중개보수 생기면 700만 원 가져가고 300만 원 남겨놓겠죠.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벌면 적게 가져요. 변동이에요, 변동비. 딜러에 대한 보수는 변동비다. 그래서 그건 상식적으로 일단 분해하면 되니까 고정영업비, 변동영업비 하나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위험. 부동산은 위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입지 선정 실패해서 손해볼 위험. 그걸 위치 위험이란다. 이 위치를 좋은데 하면 바닥 권리금도 있고 뭐 시설 권리금도 있고 영업 권리금도 있고 권리금 막 붙잖아요. 플러스. 근데 잘못하면 오히려 전부 다 권리금 없이 넘길 수도 있습니다.
위치, 입지 선정 실패로 손해볼 위험. 그래서 여기 위험은 원래 위험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원래 위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리스크란 말로 쓰는 게 적합합니다. 리스크. 근데 이거는 영어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한 거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곧 리스크로 출제해야 됩니다. 실제 리스크로 출제. 왜냐면 이 위험은 온통하니까 위험이 많죠. 드라이브 한다고 바닷가 가니까 뭐 낙석 위험부터 해가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 물 깊은 데 들어가면 위험하다.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 해골 바가지 걸어놓고 워낙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데는 이제 원래 그런 데는 이 리스크가 아니고 데인저겠죠. 데인저도 위험이고 리스크도 위험이고 우리말이 오히려 혼용이 됐으니까 부적합하지. 영어로 쓰면 구분이 된다. 영어는 이 리스크는 인베스트먼트 리스크, 투자 위험이고 데인저는 그런 푸어 리스크, 순수 위험. 그걸 재뿌리고 우리 항상 손님한테 설명할 때는 저 땅 사면 리스크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공중에서 입에는 리스크라는 말을 달고 다니야 돼. 리스크 앞으로 위험하지 마시고 시험용은 아직 위험 이대로 하시고 실무에 가서는 리스크 이렇게 쓰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여기서 위험은 주로 손해볼 위험을 얘기한다. 손해.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료가 하락해서 손해볼 위험, 나중에 임대분산 팔 때 시세 하락해서 손해볼 위험, 그 다음에 고정영업비가 많으면 이게 영업지렛대가 걸립니다. 영업지렛대. 변동비가 아니고 고정영업비. 위치, 입지 선정 실패해서 손해볼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 생긴다. 유동성. 자, 유동성 위험. 아파트하고 전원주택하고 어느 것이 유동성 위험이 크다? 아파트는 뭐 요즘은 또 잘 안 팔리지만 요즘은 2년 돼도 3년 돼도 못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 잘 안 되지만 그죠? 그래도 전원주택보다는 위험이 좀 낮죠. 유동성이라면 현금화 속도가 빠르고 전원주택은 좀 더 오래 걸린다. 유동성 위험. 부동산은 현금화 속도가 좀 더뎌서 손해볼 위험. 현 시세가 10억인데 전원주택 임자 나타날 때 2억 손해보고라도 8억에. 그럼 여기 바로 유동성 위험을 한다. 그 다음에 금융위험. 자, 금융위험은 좀 전에 했습니다. 부재무 레버리지. 이 금융위험. 부동산 투자의 단점.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자, 인플레 위험입니다. 인플레는 장점인데, 보유기니까 장점인데, 양날의 칼날, 단점이 생깁니다. 자, 인플레만 나타나면 인플레 해지, 아까 장점이었죠? 근데 인플레 위험은 단점으로 넘어가요. 인플레가 나타난 바람에 내가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으면 인플레가 나타나면 시장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죠, 이자 비용을. 이자 비용이 더 나가서 손해볼 위험이다. 이런 뜻이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 그 다음 이제 법적 위험. 공법, 사법. 법 때문에 손해볼 위험. 지난 1월 26일 날 뭐가 생겼습니까? (1월 26일) 날 실무상은 이 날짜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수업용은 뭐 이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년에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마라. 민사특별법 공부할 때 했죠? 5%? 그렇지, 5%. 민법 일반 조문에는 20분의 1, 이것도 5%고, 특별법도 5%. 갖다 버렸어. 그치? 5%.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1년에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마라. 그 5%죠? 이제 5땡입니다, 5땡. 전에는, 5구 피자, 이렇게 기억했는데, 이제 5구 피자가 아니고, 5땡입니다, 5땡. 5%.
민법 시험 나오지, 민법 시험. 민법 일반, 민법, 특별법 같아져 버렸어.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하겠죠. 그래서 법 때문에 손해볼 위험, 그 이제 법적 위험. 다른 것도 마찬가지. 법이 무수히만 변화가 있으니까 법 때문에 손해볼 위험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했을 때 사업 위험, 유동성 위험, 금융 위험, 인플레 위험, 법적 위험,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는 꼭 개념 간단하게만, 아주 간단하게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냥 자주 즐겨 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자, 한 장 넘기시고 앉아. 52페이지. 부동산 투자 수익률. 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어디가? 어디? 이게 다 위험이네. 단점은 극소화해야지. 비용을 줄여야지. 비용을 줄이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비용을 줄이시고. 그럼 비용 극소화 맞습니다. 자, 52페이지 이제 부동산 투자 수익률. 자,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고,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이 12%인데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요구하는 것보다도 기대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하죠. 자, 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추정, 평균 수익률이다 이랬죠. 기대란 말은 평균이니까 수학에서는 곱해가지고 더하면 평균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계산의 기술이요. 곱해서 더해보면 되잖아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주관적 수익률이겠지.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최소 10% 이상인데 남편의 기대 이상 12%다 하면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 부동산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이게 초과이윤을 나타낸 거죠, 사실. 수익이 12%가 비용 10%다 크면 빼버리면 사실은 플러스가 초과이윤이다. 초과이윤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죠. 그럼 초과이윤은 너도 나도 이거 다 먹으러 들어오지. 먹으러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게 3억짜리가 3억 1천, 3억 2천, 3억 3천 점점 비싸게 삽니다.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남는 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1%, 10%, 10%가 되어서 균형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일치할 때 멈추려 한다. 그럼 수익 10%고 비용이 10%니까 빼면 빵 아닙니까? 빵.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겠죠.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기대 이상이니까 투자합니다. 투자합니다. 그죠? 투자한다. 근데 너도 나도 투자로 들어오지. 초과이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3억짜리 원룸이 3억 1천만 원, 3억 2천, 3억 점점 상승하겠죠. 상승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까 이거?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경제론에서도 이 가격인데 가격이 높으면 내려올 밖에 없죠. 요거 수익률 가격이 10%인데 기대 수익률 가격이 12%야. 그럼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락한다 하는 이게 우리 시험 나오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려올 밖에 없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 바닥 내려갈 일이 없지. 올라갈 일만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가격이 높으면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 이게 답이라. 상승한다 하면 X 틀려버려.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기대 수익률은 예상, 추정, 평균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기대, 요 내부. 이건 내부란 말은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이 마켓 안에서 이런 게 내부입니다. 내부. 기대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 말한 내돈 1억, 2억 빌리가 이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내부 수익률이지만 시장 내부. 요거 수익률은 금융시장이니까 외부지 외부. 그래서 요거 수익률을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켓인지 아닌지 마켓 분석만 하면 돼요. 외부 수익률. 최소 10% 넘어야 투자하죠. 최대하면 틀리고 최소 요구 수익률이다. 최소 요구 수익률이다 이 말이지. 최소 10% 이상 기대되면 투자합니다. 이걸 지난 시험에 최대해가 X 최소입니다. 최소 요구 수익률 10% 이상.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내부가 어디 내부라고? 어느 시장 내부? 내부 수익률, 외부 수익률. 항상 시장판을 봐야 돼, 시장판. 부동산 내부 시장 아닙니까? 금융 외부 시장이죠? 그 외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걸 말로는 가중평균 이렇게 부르게 한다. 가중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필수, 최소, 요구 수익률, 외부, 기회비용이다. 자, 이건 기대 수익률은 수익 개념이고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 개념인데 선택 수익,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비용, 기회비용, 수익. 기회비용을 나타내는데 기회비용. A 부동산 수익률이 12%고 B 부동산 수익률이 10%고 C 부동산은 7%고 이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선택하면 요 놈을 선택해야지. 12%니까.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10%입니다. 이게 기회비용. 기회비용. 기회 포기로 인한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A도 선택할 수 있고 B도 선택할 수 있고 C도 선택할 수 있고 대체 투자인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A를 선택하고 나면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기회 포기로 인한 부담이 옵니다. 이게 기회비용이라. 10%.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 자신도 대체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컨설팅이니 컨설팅이죠. 컨설팅을 통해서 요구 수익률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요구 수익률보다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잣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10%보다 커야 되니까. 만약에 잘못 선택해서 B 부동산 10%를 선택했다면 포기 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몇 프로가 된다? 10% 선택해보고 나면 A도 포기했잖아요. A 얘가 12% 얘가 기회비용으로 와닿는 기라. 그러면 10% 선택 수익이고 포기 문 거 12%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지 마이너스. 이 잘못된 선택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선택 결과 플러스가 나와야 하는 투자의 잣대. 그게 바로 요구 수익입니다. 요구 수익. 자, 이 요구 수익률이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이분법으로 나눠서 분해, 해석.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두 가지. 자, 그 무위험률은 우리 이 요구 수익률을 둘로 나눠 가지고 무위험률을 리스크 프리 이렇게 해서 괄호해서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리스크 프리. 자, 리스크 프리. 무위험이다 이 말이지. 리스크 프리.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을 가지고 우리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괄호해서 영어로 출제를 잘합니다. 리스크 프리, 무위험. 이 무위험의 N은 정계금이자, 은행의 정계금이자, 국공제이자율 이런 게 주로 대용치로 출제하기도 하고 기본서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죠. 무위험, 은행의 정계금 이자가 예를 들어서 2%다 라고 한다면 내가 100만 원 은행에 예금해 두면 1년 동안 시간 희생 기다려주면 102만 원 줍니다. 확실하게 줍니다. 무위험을 보고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말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흔히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확실하냐?
확실하다 인수로 봐야죠. 그래서 이걸 보고 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무위험. 같은 말이에요. 확실하다, 무위험이다. 같습니다. 투자에서 무위험. 이거는 이제 시간 비용만 들어가면 돼. 시간 비용. 시간 희생. 시간 비용 1년 기다려주면 1년 후에 2% 100만 원 예금했으면 102만 원, 2만 원 줍니다. 그래서 시간 희생 대가.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비용이 2% 들어가고 그 대가를 2% 받으면 이게 비용과 대가는 수익인데 서로 균형에서는 이게 같아요. 균형에서는 같습니다. 아까 균형에 보니까 이 10%하고 제 10%하고 같잖아 이게. 같으면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시간 비용 또는 시간 대가 같은 말로 써버려요. 시간 비용, 시간 대가.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이하는 위험 대가라도 위험. 내가 위험을 높은 걸 투자하니까 위험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위험 비용. 그 위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균형이라면 위험 대가도 커지겠지. 위험 비용을 위험 대가로 같은 금액을 받으면 똑같아. 수익 비용 일치하니까 균형.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균형 전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 비용, 위험 대가, 시간 비용, 시간 대가. 자, 그래서 그 무위험률 정계금 국공제 이자인데 위험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 순수이율. 우리 감정평가로 가면 순수율 이렇게도 써요. 같은 개념입니다. 안전율, 확실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시간 비용, 시간 희생 이렇게 분류합니다. 시간 비용, 시간 희생. 일반 경제 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은행의 정계금 이자는 일반 경제 사항과 관계되어 있지. 이거 지금 아름이 엄마가 저 원룸을 투자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정계금 이자는 일반 화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이 마켓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상 하나 저 아름이 엄마가 원룸 사고 안 사고 영향이 안 미치죠. 그 개별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시장 리스크하고 관계되어 있다. 시장 리스크.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끌어안고 가야 하는 위험이고 이게 시장 리스크죠. 시장 리스크는 내가 그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감수를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개별 고유의 위험은 비체계 위험으로 피할 수 있거든요. 그 나중에 우리 뒤에서 하죠. 시장 위험이 높을수록 높고 투자자 위험 회피도가 강할수록 위험 할증률이 높다. 자,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고 개별 위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은행의 정계금 이자가 2%입니다. 위험 할증률이 8%입니다. 8%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8% 돼. 근데 만약에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위험이 크죠. 그 주식시장 투자를 하면 이게 위험 12% 위험 할증률이 있어야 투자하겠대. 부동산은 8%이지만. 그런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인 사람은 웬만하면 투자합니다. 그래서 8% 안 돼도 6%안 돼도 투자하겠대. 근데 보수적인 사람은 10% 이상 되지 않으면 투자 안 하겠대. 그럼 가운데 있는 이 9%짜리는 공격적인 사람은 투자하지만 보수적인 사람은 투자 안 합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리스크 프리미엄, 보수를 요구한다. 보수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한다. 공격적인 사람은 우리 흔히 할 말로 공격적인 사람은 웬만하면 공격하잖아요. 웬만하면 사는 거야. 웬만하면 사는 사람 보고 공격이다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안 사는 사람 보고 보수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공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중개보수가 많이 생긴다? 웬만하면 사는 사람이 오셔야 사무실 와야 거래가 잘 되겠죠. 그 공격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 중개보수가 훨씬 더 생겨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은 높을수록 투자의 위험 회피도가 강할수록 그 위험 회피도가 강하다 이 말은 바로 웬만하면 싫어한다. 보수적인 투자다 이런 얘기고. 자, 피시 효과. 피시 효과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몇 번 나타납니다. 자, 기출.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 수익률입니까? 최소한 수익률입니까? 최소한이라 했지. 그 다음에 실현된 수익률. 이거는 작년에, 몇 년 전에, 과거의 역사, 사후, 실현된 과거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이라 한다.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결론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커야 투자합니까? 적어야 투자합니까? 커야 투자한다. 기대 수익률, 물론 요거 가지고 곱해가 더하고 계산형 풀기도 하고 요구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프리미엄 분리하는 게 중요하고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하기 계산형 이게 중요하고 나중에 연습을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